자, IS의 이지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처음 저희 방송에 모셨는데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어떻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어떻게 대표님이시거든요. 그 떡상 이지환 대표를 방송에서 워낙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니까 자주 뵙는 네, 아주 아끼는 분입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국채 금리가 가장 그 주간 낙폭으로는 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증시에는 도움이 되는 걸로 우리가 이해는 하는데 일단 이제 국채 금리가 아무래도 지난주에 물가지표 인플레이션에 관련돼 있는 지표 발표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죠. CPI 지표나 PPI 지표가 예상보다 좀 낮았고 노이즈가 없었다는 데 대한 안도랠리가 좀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다만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국채 금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해서 국채 입찰이 꽤 많았거든요. 네. 국채 입찰이 뭐 3년물에서 좀 부진했다, 5년물에서 조금 충족됐다, 이런 영향을 좀 받으면서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변동성이 좀 들쭉날쭉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금리가 인상되는 기조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것 자체는 추세의 역방향 노이즈라고 인식을 해야 되겠지만, CPI나 PPI 지표가 이번에 좀 안도를 할 수 있는 만큼 나왔다라고 보여지지만, 반면에 이제 아직까지 국채 금리가 이렇게 크게 떨어지기는 여건상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국채 금리가 여기서 더 이상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는다면은 증시에는 좀 우호적인 반응이 좀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증시를 좀 안정화시키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금리가 사실 4월달, 5월달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입찰, 공급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 자체가 많다 보니까 사실 금리가 떨어지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한 5월 말 정도 넘어오면 또 이제 6월달, 한 6월 그 중순 정도 지나면 이제 국채 공급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국채 금리는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이번에 CPI나 PPI 지표는 그 예상 외로 좀 떨어졌다라고 좀 보이지만 사실 구체적인 항목별로 본다면 노이즈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하나하나 이제 지표를 다 살펴봐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국채 금리가 지금은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는 기조 속에는 들어와 있지만 떨어지는 낙폭은 아직까지는 크게 기대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시간대 6월 소비자 심리 지수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됐다. 이것이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 이것을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아마 이제 소비 심리 지수가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이번에 보니까 65.6, 70 한 초중반 때 예상을 했다가 생각보다 좀 떨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동결되는 시점부터 사실 이 동행 지표보다는 선행 지표가 사실 좋지 않게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행 지표와 선행 지표 간에 좀 괴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행 지표는 좋게 나오는데 뭐 소비 심리 지수라든지 혹은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선행 지수들은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오면서 대부분의 증시가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을 거야라는 예상을 했다가 동행 지표가 발표되면 생각보다 괜찮은데 not bad, 이런 반응으로 해서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동행 지표와 선행 지표 간에 괴리가 있다는 게 첫 번째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소비 심리 지수가 이제 우리가 조금 주목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소비 지출, 개인들의 소비 지출의 선행 지표로 좀 판단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 소비가 위축되면 경기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 경기가 위축되면 결국 이제 증시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감이 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그 FOMC를 거치면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조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파월 의장이 했던 발언 중에서 보면 고용 지표가 다소 완화가 되더라도 이게 경기가 나빠지거나 위축된다기보다는 팬데믹 이전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파월 의장이 보는 지금 경기에 대한 가장 바로미터 판단이 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약간 주가를 비관적으로 보는 쪽에서 주장하는 바는 지금 현재 고용이 이제 좀 완화되고 있다,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경기가 좀 위축되면서 전반적으로 증시가
하락 압박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여기에는 조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결국은 이 정상화된다는 과정이 경기가 나빠진다기보다는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간다라고 좀 보여진다면 단적인 예로 이제 이런 예를 했었죠. 뭐냐면 만약에 고용이 지금 현재 완화돼서 실업상 청구 건수나 예전보다 수치가 좀 올라가는데 이게 급격한 실업률을 동반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게 경기 침체로 가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파월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경기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지금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봐야 되고 이걸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고용이 조금 완화되면서 경기가 침체로 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약간 뜨뜻미지근한 상태 우리가 얘기하는 골디락스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나와 있는 미국 증시 수치 자체는 골디락스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골디락스는 뭐 예를 단적으로 든다면 실업률이 골디락스로 들어갈 때는 평균적으로 한 4.4%, 5%? 4.5% 전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실업률이 올라섰을 때 한 4% 정도. 그동안 꾸준하게 3% 후반을 좀 유지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지표상으로 놓고 본다면 골디락스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이 좀 더 좋다라고 봐야 되고 사실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지금 다우 지수가 4만원 찍었고 나스닥이 17,000원 올라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거를 인식하는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서두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지표, 동행 지표와 선행 지표 이 괴리감이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좀 누르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행 지표는 안 좋을 거야.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동행 지표는 좋아.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도 역시 이제 그런 소비 심리에 대한 위축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를 너무 이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여튼 뭐 말씀하신 대로 골디락스 때보다도 더 좋은 어떤 경지 환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나스닥은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가요. 한편에서는 이게 버블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 고점론도 나오고 근데 그런 거에 대비하면은 이 빅스 지수, 이 변동성 지수가 되게 낮은 수준 그러니까 시장이 안전하다라고 생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 이 지표가 서로 엇갈리니까 어렵습니다 해석하기가 아마 이제 최근에 그 경기를 약간 비관적으로 본 쪽에서 빅스 지수 얘기를 많이 하죠. 빅스 지수 차트 PPT 화면 하나 띄워보면 보통 이제 이 빅스 지수라는 것은 사실은 원래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죠. S&P 500의 옵션과 관련되어 있는 변동성 지표인데 통상적으로 변동성 지표가 커지면 주가가 하방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빅스 지수가 높아지면 하방으로 갈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일치할 때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방향성을 논하기보다는 의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측했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빅스 지수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경기 침체론이 커져가고 하방에 대한 논리가 커져가는데 만약에 주가 상승하면 이때도 빅스 지수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최근에 이제 빅스 지수가 가장 많은 예를 들어지는 이유가 빅스 지수가 최근에 이제 12점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빅스 지수가 20을 넘어가면 변동성이 확대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보통 20이 넘어가면 변동성이 확대되고 여기 30을 넘어가면 거의 정점에 다 와간다. 30에서 32 정도면 거의 정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빅스 지수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12 정도 근처에 오면 변동성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 여기서는 재차 확대될 것이다 라는 뭔가 불길한 좋지 않은 상황이 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측을 많이 하죠. 근데 지금 이거를 꼭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빅스 지수가 대체로 변동성이 확대되면 하방으로 가는 불이 일격이 나오지만 사실 이번 같은 경우를 본다면 오히려 여기가 고점이 아닐까 혹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조정을 받을 때 좀 하락 압박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이제 이번 주가 미국 선물옵션 만기주인데 이걸 지나고 위쪽으로 뚫어도 제가 볼 때 픽스 지수는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방향성을 논하지 말고 변동성 자체만을 놓고 이번 주 미국 선물옵션 만기가 지나고 난 뒤에 일정 부분 판단하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자료 좀 띄워드리고 지금 맞아요. 근데 전에 그 우리 코로나 이후 막 그 여러 가지로 변동성이 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 빅스 지수가 20 말씀하신 대로 20 밑이었을 때 이 신흥국 투자를 해야 된다. 그 전에 했다가는 좀 불안하다. 근데 요즘 뭐 변동성이 있다 해도 뭐 10대에서 놀고 있으니까 이거를 위험하게 봐야 되나 어떻게 되나 참 헷갈리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일단은 그 의미를 많이 안 두시는 게 조금은 좋을 것 같아요. 빅스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빅스가 사실
최근에 금리가 동결되고 나서부터는 거의 20 계속 밑에서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20 수치 밑에서 왔다 갔다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반등권에는 들어왔지만 이게 20을 아예 추세적으로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방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될 시기는 조정이 아니라 추세 전환이라고 본다면 결국 픽스 지수가 20을 돌파할 때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12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뭐 14, 15, 16 정도 나오는 거는 저는 조정 정도로 간주하는 게 오히려 더 맞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개별 종목 이야기 한번 해보죠. 어도비. 우린 참 어도비 이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 관심이 좀 많은데 이번에 비중 확대하면서 어도비가 또 급등이 나오고 있죠. 어도비.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AI에 의해서 뭐 자동으로 영상 만들고 뭐 이런저런 소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잖아요. 뭐가 또 이게 달라지는 겁니까? 사실 이제 어도비가 이번에 이제 급등을 하면서 제가 이제 딱 보는 느낌은 결자 해지죠, 결자 해지. 결자 해지. 왜냐하면 3월 달에 AI 모멘텀이 한참 잘 나가던 시기에 AI 모멘텀에 무슨 문제가 있나라는 걸 어도비가 시작을 했거든요. 어도비가 그때 이제 이번 분기 말고 지난 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때 한 14%, 15%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이거 AI 모멘텀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라는 게 이게 시발점이었죠. 그게 3월 달이었고 3월 달에서 이번에 이제 6월 달에 실적 발표하면서 역으로 JP 모건에서 오히려 이제 가이던스 상향하면서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AI 모멘텀에 이번 한 분기를 딱 실적 발표를 놓고 급락을 시켰다가 다시 급등을 시키는 이제 어도비가 그런 역할을 했는데 여기 잠깐 차트 도표를 하나 보면 네. 실제로 JP모건에서 그 상향시켰던 이유는 결국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동결 시기에 어떤 모멘텀보다도 실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현재 분기보다는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2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지만 실적 주가가 상승했던 배경을 보면 여기 조정 EPS를 보면 3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상당히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AI 모멘텀을 받는 종목들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그동안 급등했던 부분이 실적으로 어느 정도 부합하는데 과연 앞으로도 과연 이런 실적의 가이던스가 상향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어도비는 이번에 이제 상향이 되었죠. 그래서 보신 것처럼 시장 컨센서스보다 EPS가 조정 폭이 더 높아졌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어도비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AI 모멘텀의 일단 구조적인 과정을 조금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창기에 작년 5월 달에 엔비디아가 가장 실적이 AI 모멘텀에 들어올렸던 부분은 하드웨어죠. 그러니까 하드웨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GPU나 HBM이 지금도 여전히 가장 중심에 있지만 하드웨어가 들어올리기 시작하면서 AI 모멘텀이 시작이 되었고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라든지 그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부분이 살짝 나왔지만 실적으로 검증이 되지 못하면서 지난 분기에 어도비가 급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교차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AI 모멘텀 한 발 물러나 있던 애플이 이제 온디바이스 AI, 이번에 나왔던 아이폰으로 온디바이스 AI 모멘텀이 불면서 시장 해석이 바뀌었죠. 그럼 이제 요 과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 따져보면 결국 이 AI 모멘텀이 하드웨어에서 출발을 해서 소프트웨어에서 어느 정도 꽃을 피우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 종착지가 온디바이스 AI가 되는 과정으로 본다면은 어도비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아직까지 실적이 꽃을 피웠다라기는 어렵고 최근에 이제 그 아이폰 새로 나오면서 애플에서 나왔던 그 주가가 인텔리전스 AI 첫날에 주가가 빠졌다가 둘째 날에 그 올랐던 이제 극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네. 그 첫날에 빠졌을 때 왜 빠졌냐고 하면 그때는 첫날에 빠질 때는 챗GPT에 주목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던 애플의 챗GPT가 이거 구글보다 그렇게 낫지 않는데라는 반응을 보면서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둘째 날에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냐면은 OS죠. OS와 온 디바이스 AI 이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달라졌는데 특히 이제 제가 볼 때 이 어도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에 이번에 애플 그 인텔리전스 AI에서 보면 운영 체제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AI 특히 소프트웨어들이 좋은 실적으로 가려면 그 사전 전제 조건이 일단 운영 체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운영 체제가 AI 전용으로 바뀌고 그러면 AI 전용 앱들이 쏟아지면서 결국은 소프트웨어들이 자리를 잡아가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운영체제의 AI 전용이 내년 1분기거든요. 그러면 애플은 이거보다 한 6개월 정도 땡겼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어도비는 생각했던 그 주가 모멘텀이 4분기 정도 넘어가면은 꽃을 피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번에 애플의 OS가 앞당겨지면서 그만큼 실적도 앞당겨지는 거죠.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이번에 나왔던 JP모건의 가이던스 상향은 상당히 이제 그런 점에서 부합하는 거죠.
괜찮은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좀 그 우리도 이제 이거 쓰니까 프로그램을 쓸 때 예전에는 당연히 그 뭐 포토샵이나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뭐 썸네일도 만들고 이랬는데 요즘 주변에서 보니까 챗GPT 통해 가지고 그냥 말로 해가지고 썸네일을 그냥 새로 만들어서 뽑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실적에 좀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나보다 이렇게 했는데 또 싹 달라졌네요, 분위기가. 써보시면 정말 편리하다는 게 느껴져요. 이 어도비 그 포토샵이 제일 유명한데 요번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써봤거든요. 그러면 보통 포토샵 하고 난 뒤에 배경을 바꿔, 뭘 바꿔, 하나하나 명령에 따라서 그냥 바로바로 구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히트를 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챗GPT한테 썸네일 만들어 달라면요. 좀 멍텅구리한테 이야기하는 느낌이에요. 이거 빼줘, 저거 빼줘 해도 엄청 그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자꾸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차라리 그냥 만드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든. 저 한번 어도비 걸로 한번 사용해봐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게 매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감을 잡으면 되죠. 그래 아까 핫도그 먹어봐야지. 그렇죠. 뭐 코카콜라, 맥도날드 좋아하듯이 한번 제가 써보고 괜찮으면 또 매입하는 걸로. 자, 엔비디아 이야기도 한번 좀 해보죠. 지금 뭐 두세 배 오른 분들 허다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포모 현상까지도 그래서 B2로 막 늦게 들어가는 만큼 대신 비중을 크게 실차 이렇게 하는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걱정이다 이런 의견들도 좀 많이 나와요 요새. 엔비디아 어떻습니까? 거품이라고 봐야 될까요? 더 올라갈 룸이 충분하다고 봐야 될까요? 상승룸은 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매 분기에 기록해왔던 그런 폭발적인 성장성과 AI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 집중화되는 현상은 저는 이제 다음 분기 정도 실적 발표를 하면 이제는 조금 흩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기술적 분석이나 혹은 디테일한 부분 없이 사실 그냥 매수만 하기만 해도 수익 났던 구간이라면 이제 지금부터는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주변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될 시기는 들어간다라고 보여집니다. 엔비디아 예상되는 실적을 보면 물론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2027년도까지 계속해서 실적은 성장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적 피크로는 보통 예상하는 게 2026년 한 3분기나 4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성장을 가파르게 할 것이다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주가에 반영되는 정도를 보면 아마도 이제 다음 분기 정도 되면 항상 그 한 가이던스를 넘어서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게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GPU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그 경쟁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거죠. 뭐 인텔 가우디라든지 뭐 AMD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경쟁할 수 있는 AI 그 칩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GPU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서서히 분산될 거라 봅니다. 그러면 주가에 우리가 이제 이 AI 모멘텀 종목에 접근하는 전략을 이제 수정해야 될 시기가 이제 서서히 다가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가 팹리스트를 하고 여기에 SK 하이닉스가 붙어서 TSMC가 생산을 하면 이게 거의 절대적인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GPU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이 경쟁자가 등장을 할 거고 우리가 HBM과 GPU를 동일시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그 시각을 조금 떨어뜨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긍정적 요인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의 모멘텀이 좀 더 부양이 될 수 있는데 엔비디아는 아마도 이제 좀 달라질 거예요. 이번에 그 엔비디아가 발표했던 블랙웨이를 보면 HBM 반도체가 지금 H100이나 A100에 들어가는 게 4개에서 6개. 지금 블랙웨이에서는 8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이후에 나오는 내년 하반기 혹은 그 다음에 나오는 루비는 HBM 반도체가 12개. 그러니까 양적인 평행성이 계속 커져가거든요. 여기에 인텔이나 AMD에 들어가는 HBM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소리가 나오면 하이닉스나 그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그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후에 이제 들어가는 HBM은 계속해서 성장성이 좀 커져갈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엔비디아는 엔비디아에 쏠려 있는 모멘텀이 조금 줄어들 것 같고 그러니까 요 차이점이 이제 조금씩 투자자분들이 인식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엔비디아가 이기든 AMD나 인텔이 이기든 어찌됐든 이제 이 AI 반도체 칩 때문에 필요한 거는 메모리 반도체 HBM이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뭐 엔비디아 지금 독주하고 있는 부분이 좀 꺾이더라도 결국 이쪽은 계속 괜찮을 거다. 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것도 근데 사실 너무 올라가 있어가지고 좀 접근하기가. 이거 하나 잠깐 보고 갈까 그러면?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주가의 쏠림 현상이 있잖아요. 네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나스닥에 우리가 작년에 얘기했던 M7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엔비디아까지 오는 이 쏠림 현상을 놓고 보면 사실 이 쏠림 현상이 특이한 현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 금리를 인상하고 가파르게 인상하고 금리가 동결됐던 시점, 최근을 제외하고 이전에 5번의 경우를 보면 사실 그 5번 중에서 그 변하지 않는 그 금리 동결 시기의 규칙들이 있는데요. 그 규칙들 중에서 이걸 보면 첫 번째는 금리 동결 시기에는 대형주가 소형주보다 항상 주가가 강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주가가 상승기로 들어가면 모멘텀이 좀 코스닥 종목이나 소형주들이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러셀 2000 이런 게 강세를 보였는데 네. 요 금리 동결 시기에는 대형주가 소형주 이 그래프가 소형주 대비 그 대형주의 레이티오를 나타내는 건데 100m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형주가 이 앞에 4번의 경우에서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상당히 좋았고 그러면 이 시기에 대형주가 소형주보다 좋다는 전제가 하나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시기에 나스닥과 다우의 그 EPS 연간 EPS 비율을 보면 나스닥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전에 금리 동결 시기 5번 중에서 주도 섹터가 4번이 나스닥의 기술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 실제로 5분에서 80% 정도의 확률인데 이 나머지 한 번도 98년, 99년 그때 닷컴 버블이 있을 때 직후를 제외하면 거의 나스닥이 항상 주도주에 들어갔거든요. 닷컴 버블 때는 어쩔 수 없이 기술주에 이제 오버슈팅이 나왔던 때니까 오버슈팅이 났던 때를 제외하면 대부분 나스닥이 이제 그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그럼 지금 현재 M7이라는 종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시기에 금리가 동결됐던 시기에 대형주가 수익이 좋다, 나스닥의 수익이 좋다. 이거는 과거의 사례도 80% 이상의 확률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그렇다면 금리가 동결되는 시기에서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시장이 왜 작년도에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나 혹은 시장을 잘 보시는 분들이 경기 침체론을 부르짖어서 좀 어려움에 빠졌냐라고 보면 사실 이 금리가 동결되고 인하되는 요 시점에서 한 20% 정도의 확률로 경기가 위축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가 동결되고 인하되는 시기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한 20% 정도 확률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은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이라는 것은 경기가 굉장히 경기가 과열로 가고 이 과열로 갔던 게 다시 경기가 냉각이 되면서 이 과정을 거치는데 특이하게 이번에 우리처럼 코로나19라는 팬데믹, 그러니까 팬데믹이 왔거나 혹은 우발적인 금융위기가 왔거나 요렇게 혹은 석유 파동이 왔거나 뭔가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갑작스러운 재앙이 생겼을 때는 사실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지만 경기가 그때 흥청망청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이번처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재앙이 왔을 때 그때 금리가 인상되고 그 직후에 금리가 동결되면 그 뒤에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서는 실제로 경기가 위축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금리 동결 이후에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서 경기가 위축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지만 과거에도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가 침체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때의 특징이 뭐냐면 60대 후반과 90대 넘어오는 그때의 특징은 경기가 침체로 들어가지 않는 금리 인하 시기에 나스닥이 평균 3배 올랐습니다. 과거에도. 그러니까 그 사례를 본다면 지금이 나스닥이 급등해서 17,000을 넘어가는 부분이나 대형주가 수익이 좋다거나 혹은 나스닥의 기술주가 주도주라는 것은 사실 지금 보면 굉장히 특이한 사례 같지만 과거에 똑같은 동일한 사례에서 본다면 거의 비슷한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겠네요. 다만 그 상황이 예외적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20%밖에 안 되는 적은 구간이기 때문에 잘 인지를 못하는 거죠. 요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 이 기술주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AI가 끌고 있는 이 어떤 상승장, 미국이죠. 우리가 상승장이라고 얘기했다가는 동감 못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한국만 아니죠. 한국만. 하여튼 이것이 버블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들은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저는 좀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고 요거 재밌는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나 어떤 그 기술 혁신이 왔을 때 보통 100만 명 사용자가 달성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거거든요. 이번에 나왔던 챗GPT가 AI 관련된 부분에서 성장을 확 이끌 AI 모멘텀을 확 이끌 때 100만 명 사용자가 들어오는데 5일 걸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혹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10개월이 걸렸고요. 트위터는 2년 정도 걸렸고
넷플릭스는 한 3년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100만 명 사용자를 만들 때까지. 근데 AI는 불과 5일 걸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AI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본다면 AI 모멘텀보다는 그보다는 훨씬 더 뭐 예를 들면 혁신이나 이거보다 좀 더 크게 그 구분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금리가 동결 시기에 예외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는 인하 시기에 그 기술주들이 그 시장을 상승에 이끌었다고 했는데 그때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C가 보편화됐다는 시기에 90년대 중반. 그 다음에 90년대 후반에 인터넷이 활성화됐던 시기.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전에 그 경험해보지 못한 보편적인 어떤 큰 IT 혁신이 들어왔을 때 그때가 지금 시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그게 어떤 작용을 할까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AI라는 모멘텀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요 금리 동결 시기에서 경기가 침체로 가지 않는 새로운 모멘텀이 붙은 시기에 PC가 나왔었고 인터넷이 나왔었고 이번에는 AI 모멘텀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보통 적어도 4, 5년 이상의 상승 사이클이 왔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직까지는 상승 사이클이 충분히 좀 더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그 보상안, 주식 보상안 나오고 여러 가지로 이제 주가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시각들도 있고 또 정말 그 반대 사이드에서 아주 낮게 그 목표 주가를 낮추는 경우도 있고 좀 여기도 헷갈려요. 테슬라는 사실 이제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투자하신 분들도 많고 여기는 EV 섹터 자체가 2차 전지와 또 많이 그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현실적인 시각을 그 딱 팩트만 놓고 보면 2분기까지는 상당히 좀 어렵죠. 테슬라의 그 실적 가이던스, 실적 예측치를 좀 보면 원래 이제 이게 4월 달에 나왔던 부분인데 이때는 이제 1분기가 실적이 그러니까 2024년 1분기가 실적 바닥론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2분기에 들어오면서 이 내용이 이제 2분기 바닥론으로 또 살짝 수정이 됐죠. 그러면서 실적은 2분기까지는 좋지 않을 것이다. 가이던스가 이제 하향 조정됐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EV나 2차전지 쪽은 상승을 논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어디가 바닥이냐를 일단 먼저 짚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분기가 바닥론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오히려 매집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테슬라가 나오는 모멘텀을 보면 EV와 관련되어 있는 본업에서의 모멘텀이 별로 없죠.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라든지 네. 로보택시라든지 혹은 최근에 이제 머스크의 스탁옵션 보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이끄는 모멘텀이 됐고 이번에 보수 스탁옵션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게 통과가 되면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펀더멘탈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단반성 상승으로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저도 이제 테슬라나 EV가 1분기에 바닥을 거의 잡을 걸로 예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분기에 바닥을 잡을 걸 예상을 했던 부분은 사실은 이때 미국의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알보말과 같은 2차전지 리튬과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이제 1월달 1분기에 바닥론을 좀 형성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졌었는데 이게 2분기 들어오면서 실제로 우리가 원자재들이 굉장히 급등했잖아요. 네. 원자재들이 굉장히 급등하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알루미늄부터 해서 대부분의 강물들이 지금은 급등했는데 유일하게 이제 예상치를 따라가지 못했던 강물이 철강석과 리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보다 1분기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상승률이 저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까지는 바닥론에 힘을 실기에는 조금 원동력을 보면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2분기에 과연 이제 이번에는 실적이 바닥론이 될 것이냐 아마 이제 앞으로 나오는 가이던스가 중요한 역할을 좀 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하향 조정되는 게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멈춰야 바닥론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2분기까지는 일단은 좀 어려운 구간이 예상이 되고 3분기에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가이던스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좋게 얘기하면 최근에 많이 나오는 캐즘이라고 일단은 매니아들이 사고 빠지고 나면 대중화되기 때까지 그 공백 기간 네. 그때는 소비가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사실 이거를 캐즘으로 얘기하기에는 캐즘의 구조와는 과거의 절대적인 구조와는 약간 패턴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전자레인지라든지 뭐 혹은 세탁기라든지 냉장고, TV가 나왔을 때의 캐즘은 이런 양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여전히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이 흔들리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게 어떤 어떤 시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의 문제, 이런 측면에서 보시는 걸로. 그게 이제 우리가 단적으로 놓고 본다면 중국에서의 매출이 과연 일시적으로 빠지느냐. 이번에 자율주행과 관련 부분은 중국에서 먼저 론치를 하긴 했지만 과연 이제 중국에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캐즘과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따져봐야 되고, 우리가 그 경계해야 될 부분이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과거에 디스플레이 때 색깔이 가장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PDP와 LCD가 평판형 TV가 처음 나왔을 때 브라운관에서 모든 가구의 TV가 이제는 평판형 TV로 다 바뀌고, 그 당시에 그 PDP나 LCD 가격이 한 200~300만 원 정도 했으니까요. 브라운관 TV가 30~40만 원짜리가 200~300만 원짜리로 다 바뀌면서 전 세계 가구가 다 바뀔 것이다. 그때 이제 나왔던 레포트들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LG 필립스 LCD 시절 때 그때 뭐 몇백만 원씩 그 호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것과 주가 그 보편화된 것과 주가 여름 차이는 사실 중국 때문에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미국 주식,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사는 몇 종목에 대해서 지금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하여튼 조심해야 될 것과 배팅을 해볼 만한 주식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ISS 이지환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